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의문의 체계 발전 문제 중에서 20번 여러분들 20번 아까 3번 선생님이 학생 3 한번 다시 보죠.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뇌가 어떻게 어디 있어요? 원순 모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을 오므렸다 평평하게 바꿔 가름하고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중모음처럼 발음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발음되기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이라고 읽으면서 지금 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원순이고 이가 평순이잖아요. 이렇게 원순에서 평순으로 가면서 발음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맞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원래는 원순 모음이니까 그냥 그 오므려서 발음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그것을 정답으로 하겠죠.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우리 지금 풀었던 것들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모의고사 중에 하나, 여러분들 지금 22학년도 모의고사 소설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서사갈래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교과서 워낙 잘 나와서 요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과서를 무시하지 말고 교과서를 철저하게 공부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다? 학습 목표를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그러면 서사갈래 이제 두 번째 나올 1-2 단원인데 여러분들 서사갈래에서 지금 학습 목표는 뭐냐면 서사갈래의 특징을 파악하고 서사갈래의 지금 서사갈래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사건을 서술자의 시점으로 이해하고 파악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서사갈래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라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봐요. 그림 안 그리길 잘한 건 아니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오히려 소설 써놓고 근데 소설 딱 써놓고는 이제 삼각형이니까 이 꼭지점마다 뭐 하나씩 써놓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을 좋아하잖아. 소설의 3요소가 뭘까요? 무슨 소리야? 소설의 3요소. 아, 3요소.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브라보. 정확히 틀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주제 색깔 필요 없어요. 주제 구성 문제 아니에요? 네, 주제 구성 문체예요.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예요. 주제는 말 그대로 주제죠. 지난번에 우리 정을선전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지금 충렬부인과 정렬부인 조씨 간에 지금 처와 첩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던 쟁총형 가정소설의 주제를 봤잖아요, 여러분들. 권선징악이었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주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는 뭘까요? 구성은 또 3요소가 있어요. 인물. 아까 수민이가 말해줬던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근데 고전소설을 먼저 한번 지나갔는데 고전소설 인물 파악하기 만만치 않죠. 근데 요즘 지금 현대소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소설을 고르는 듯 해요. 인물 헷갈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인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모의고사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을 주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을 주고 이 지문만 보고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출제자들은 엄청나게 신경 쓴다고요. 여러분들.
주어진 정보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이 인물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이 인물을 파악하는 게 본문 말고도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또 어디에 있을까?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있고 또 어디? 또 어디? 네. 줄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인물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보기하고 줄거리에 나와 있다. 그러면 사건은 뭐가 중요해요? 줄거리가? 그 사건은 뭐가 있어야 사건이야? 갈등이 있어야 사건이야. 우리 지난번에 정월선정 기억나잖아요. 지금 정렬 부인과 충렬 부인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하면 그 줄거리가 다 기억이 나는 거잖아,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항상 이 갈등을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쉬운 건 뭐냐? 외적 갈등. 이거 내 지금 실루엣을 기준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 뭐야? 다 외적 갈등인 거죠. 아니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야? 내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은 파악하기 쉬워요. 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만 파악하면 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 뭘 파악해야 돼? 사건에서 중심은 갈등을 파악한 다음에는 왜 싸우지? 왜가 중요한 거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가 중요하면 그 소재에 뭘 물어본다?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많이 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사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왜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밑줄 딱 긋고 그것의 기능은 뭐냐? 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가보면 배경이 중요한 소설들이 있어요. 고전소설. 배경이 중요하잖아. 처와 첩이 있던 시대를 이해를 했는가라는 거죠. 오케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일제시대를 이해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주는 소설은 6.25 전쟁 직후예요. 6.25 전쟁 직후의 배경을 이해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당신들은 6.25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가? 라는 거 당연히 알겠지? 하고 있는 거야. 이 배경을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그 인물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고 저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감이 가는 거죠. 딱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나 보기에 또는 줄거리에 이것들이 녹아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하고 줄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주제가 보기와 줄거리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는 꼭 한 문제가 나오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납득하시겠죠? 현대시는 뭐가 나와요?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해서 의미를 묻는 문제, 뭐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는 배경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요. 같은 거예요. 시하고 소설은 다르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보기를 통해서 감상하는 문제. 근데 그걸 어떻게 본다? 감상 내용을 쪼갠다. 그리고 선지에서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서 앞부분은 지금 작품에 나온 표현, 뒷부분은 보기의 감상 내용. 이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요거잖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실전 해봐야죠, 여러분들. 실전 해봅시다. 자, 37번 먼저 문제 빨리 문제를 봐봐요. 어디로 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기가 있는 부분을 빨리 읽어봐요. 보기를 바탕으로 그 감사한데 적자 넘어가고.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배경이 나왔죠? 언제?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 이게 배경이래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 여기 해당되는 거잖아. 6.25 전쟁 직후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2번 창건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이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창건형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2번이라고 해서. 자, 앞에 1번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두 번째 인물이 나왔죠. 근데 인물의 행동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애국학도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학도, 학생. 오케이?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학생으로 활약하면서 권력층, 기득권층이죠. 편승은 뭐예요? 편승? 묻어간다고. 거기 그 대세에 타가지고 흙 묻어간다. 계속 갈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건형을 통해 짜가지고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주제잖아. 맞죠, 여러분들? 창건형은 권력욕이 있다가 권력에 편승해서 그들의 권력에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나 잘 나가볼까 하다가 몰락하게 된다. 아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몰락하게 됐고 뭘 보여주고 싶다? 욕망의 허망함이 주제다. 여기 많은 걸 보여주네.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걸기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걸기대 뭐예요? 촛불 시위, 규탄 대회, 오케이? 걸기 나가자, 너는 문재인 물러나라, 윤석열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하는 거 걸기대회잖아요. 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어린 나를 통해 희화화된다고 했으니까 어린 나. 자, 어린 나도 되게 중요하겠죠. 얘를 통해서 희화화된다고 했습니다. 희화화는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했었잖아. 지난번에 정을선전에 나왔잖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걸기대회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목을 한번 보고 넘어가줘요. 자, 윤은길의 윤은길이죠. 12페이지 보면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에게 멧돼지를 보내? 뭔지 모르지만 읽어봐야 되겠죠. 앞부분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걸구대가 열릴 때마다 걸기대회를
발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걸구대, 걸구대라고 표현했던 거야. 걸구대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귀한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한다. 이게 희화화겠지. 여러분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보낸다. 이게 뭘까? 이게 잘못 알아들은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걸기 대회가 열릴 때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생인 나가 걸기 대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읽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의 오부지 알다가도 모를 놀치였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고래지 않은 나라 안의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다. 그렇잖아. 갓din에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들의 지체높은 양반들한테 뭐 때문에 툭하는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에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 붉은 혈서를 쓰고 있었다. 혈서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피로 쓴 지금 편지죠. 손가락 깨물고 여기다 피로 쓰는 거예요. 그쯤에서 진령이 날 대로 나버린 그분 녀석들이 이제 지친 거죠. 실증이 난 거야. 그분 녀석들이 진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모르면 동그랗게 찾아봐야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30초도 안 걸려, 여러분들. 30초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 보는 30분에 아주 조금이죠. 자, 잠깐만 눈치 좀 보내놨다.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짐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다. 니네 집에 가자 자꾸 그러는 거죠.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는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과 달리 그는 학생부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물에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헙수룩한 모습이 헙수룩하는 건 뭐야? 어수룩해 보인다. 얼빵해 보인다고. 띨빵해 보인다고 여러분들. 오케이? 자,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잠시 후 열 손가락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열혈이라고요, 여러분들. 열혈 애국 청년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학성교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 역전 광장에 갑자기 떠나가듯 요란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난 고개를 졌다. 나는 몇몇 그부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눈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잘못 봤다고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오케이? 너? 어떤 거? 북진 통일? 북진. 북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이루자고. 북진 통일 알겠죠, 여러분들? 휴전하고 나니까 6.25 전쟁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길 뻔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안 된다. 이거 해서 통일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던 거죠. 계속 갈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 사실을 이윽고 밝혀졌다. 창권이 형은 주인공 나왔다, 그지 여러분들? 창권이 형 동그랗게 치세요.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뭉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오면서 어머니와 나를 기절 초풍케 만들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 형이 돌아오면 퍼부려고 잔뜩 별러 장만했던 육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 낼 지경이었다.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이 형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는 심상치 않게 대꾸했다. 괜찮아. 어차피 나오던 피니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건이 형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땅 주먹으로 자신의 콧줄백을 후렸죠.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을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역전 광장에서는 여가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고 크고자고 걸구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나 손가락 등 좀치 아물 새가 없었다. 걸굴 때마다 단골 혈서를 쓰는 혈혈책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득히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만 날들 밖으로만 나댄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제비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자, 어머님 가게, 그 친척 어머님의 가게를 지금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걸구대에 빠진 거죠. 거기 가서 혈서 쓰고 막 앞에서 막 얘기하고 연설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고 어떻게 막 승질 나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주인공 어머니 나왔고 나 나왔고 창건형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계속 가자.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간다면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건형이 해질녘에 갔다가 고등학생을 변해 돌아왔다. 고등학생을 변했어요. 이 부분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표시해놔요. 그동안 형의 변모는 뭐예요? 변신? 변신은 너무나 급격해서 그러지 않아도 눈알이 뺑뺑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의 교표는 뭐예요? 학교 표시. 학교를 나타내는 표식이 붙은 학생모 차림은 학생모. 그때는 고등학생들은 머지않아 쓰고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일트레면은 가짜비 나이롱 고등과 학생 심이지. 나이롱. 옛날에 나이롱은 뭐예요? 가짜란 뜻의 나이롱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느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레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 가짜 고등학생 형이 처음이었다. 가짜 고등학생. 학교도 안 되기는 반것 중이 청년이 단골 활서가라는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넘들 보기에도 모양이 흉측하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다니란다. 자, 누가 흉내를 내고 다니라고 했을까요? 권력층. 오케이? 반것충이는 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청년인데 청년이 당연히 학생이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근데 청년이 학생이 못 되니까 반쪽짜리 청년인 거죠. 납득하시겠죠, 여러분들?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거심을 만천하의 광과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구에 아예 순금죄로 바꿔놓을 작정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또 닦아냈다. 여기에 들어간 지금 창건이 형의 지금 감정은 어떤 걸까요? 자부심이 되겠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학생도 아닌데 학생을 시켜줬잖아. 옷도 사주고 거기다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 같은 금색 도금 이제 교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지. 그죠? 마치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고등학생이 됐다니 우와 어마무시한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사를 잔뼈를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이 진짜 비해 고등학생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유담권 걸기대 때부터 나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과정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불었다. 이제 멧돼지의 정체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메시지였던 거야. 메시지를 멧돼지로 착각한 거죠. 진짜 희화화 시킨 거지, 여러분들. 자, 형은 교표 닫기를 끝마친 후 후주머니에서 피난 및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삐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닮은 혈서가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혈서 써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연설문을 읽는 이제 그것으로 격상이 된 거죠.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밌다 여기. 그죠?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불한 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여기가 재밌는 장면이네. 그지? 여러분들. 중량. 자,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중량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량 이전과 중량 이후가 사건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오케이? 사건을 그러면 그 이전은 뭐예요? 창건이 형이 이 권력층에 편승해서 지금 잘 나가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중량 이후 봅시다.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자,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인 거야. 그러면 지속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뭐야? 왜를 보여주는 대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비문학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 중립국 감시위원들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 한 셰퍼드들을 풀어놨다.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뒤꿈치에 인대가 끊어진 중상을 입었다. 와, 인대가 끊어졌대. 아킬레스건이 발뒤꿈치 인대. 자,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미 한쪽 다리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요즘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러면 그냥 평생 그냥 불구의 몸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퇴원한 뒤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꿀같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는 썰쑥 기우뚱거리 걸음걸이 하늘없이 식당 안방을 서성인 먼촌부치 먼 친척 조카를 눈에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어머님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네, 그지? 우리 식당에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떠나기 전날 밤 창건이 형은 보통에 다 뿌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행여 닳기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 꺼려하던 그 귀물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을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도 맑았고 은은한 광기를 발산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철 나는 한때는 그것이 째깍째깍 증언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형이 울었어. 회중식에 되려를 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 한참을 뒷장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뒤졌다는 얘기예요. 뒷장질. 뒤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여.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랑 말랑 미소만 시부적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자, 뒷부분은 지금 그리 오래 마지막 활약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나왔죠, 여러분들. 미군 부대에 가서 지금 앞에 선두에 서다가 흥분한 나머지 철종을 타다가 셰퍼드한테 물린 거죠. 좀 어이없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절박했던 거야. 왜? 군락격밖에 못 나왔는데 자기가 지금 성공할 길, 사회에서 성공할 길은 권력층 잘 나가는 권력층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어때요? 돌아갈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버림받았겠지. 돌아갈 결심을 한 거 보니까. 그런데 회중시계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회중시계가 뭐에 해당돼? 중요한 소재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기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회중시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34번부터 35번, 36번, 37번 풀어봅시다.
거의 비슷한데?